영상수필 온고지신인데요. 오늘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한글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기류에서 읽는 한글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야, 이게 아직도 갖고 있었네. 순수하고 가장 깊은 곳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당신, 언제나 가깝게 볼 수 있으려는지요. 보고픈 당신을 그려보는 안타까움이 여기 진한 그리움 되어 당신에게 향합니다. 예전에 아내에게 보냈던 이런 연애 편지인데요.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보니 표현은 구식이지만 그때 참 내가 많이 사랑했었구나 하는 그런 충만한 느낌, 이런 새삼스럽게 한 장 편지에서 느껴지네요. 상대방을 걱정하거나 이렇게 애정하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전하는 것은 예전에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로, 그것도 무려 500년 전의 말입니다. 오늘 온고지신 한글 이야기입니다. 이게 500년 전에 썼다는 한글 편지구나. 조선시대 군관 나신걸이 아내 신창맹 씨에게 보낸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입니다. 여자 바다가 귀양 보낼까 하니 이런 민망한 일이 어찌 있을꼬. 이 한글이라도 쉽지 않네요. 이 한글 편지는 한글이 반포된 지 채 50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지방에 있는 군관들까지 유려하게 한글을 사용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함경도 군관으로 있으면서 지방에 있는 부인에게 편지를 써보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분과 바늘도 같이 보낸 걸 보면은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편지가 신창민 씨 머리맡에서 발견됐거든요. 돌아가실 때 이 편지를 머리맡에 두신 것도 서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그렇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속세를 떠난 산이라는 뜻의 속리산. 이곳에는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절, 법주사가 있습니다. 네, 마음속까지 씻어낼 듯 아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이곳은 조선 제7대 임금 세조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았던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이것은 세조길입니다.
세조는 이 계곡 목욕소에서 목욕을 한 후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요. 세조가 흉금을 터놓고 의지했던 그런 전시적인 스승, 그가 바로 이 법주사의 말사인 작은 암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세조가 험한 길을 마다 않고 이곳까지 행차해 마음을 의지했던 스님은 바로 신미대사입니다. 신미대사는 세조뿐만 아니라 세종, 문종까지 세 명의 왕들과 인연을 맺으며 불교의 정신을 설파했는데요. 특히 세종대왕과는 한글 창제와 보급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신미대사는 기록에는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이고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편입된 도난까지 가서 범서를 연구하시고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정치적 상황이 유교에 한창 꽃을 피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배척받았던 그 문화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지 않았는가. 또 그 밑에 세종대왕을 위시한 집현전 학자님들 등등 해서 저는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왜 안 된단 말인가? 새 문자는 무조건 간단하고 쉬워야 해. 글자가 많으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백성들이 언제 배워서 쓰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 전하께서 새 문자 28자를 창제하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 지으셨다. 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영화의 스토리와는 달리 이 한글 창제는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주도했다는 게 학계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몇몇 저서들을 보면 세종대왕이 유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궁궐 안에 따로 법당을 마련해 신미대사에게 연구를 시켰다. 그런 흥미로운 대목도 나오지요. 또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경우 모두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불교의 우주관인 33천을 상징하는 게 아니냐. 그런가 하면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 로 시작하는 한글 언해본 이 서문의 글자수 또한 108자로 되어 있어 불교의 흔적으로 보는 등 여러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종의 염원대로 우리 훈민정음은 수백 년에 걸쳐 조선 전체에 뿌리를 내리고 이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희로애락과 일상이 생생하게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 한글이 일제강점기 민족말살 정책으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모진 고문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혼을 지키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글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께서 이 글을 뽑아서 써주셨나 너무 감동스럽고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뛰어요. 동그란 것도 있고 네모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그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거기에 조합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조화로운 글씨가 돼요. 그래서 한글이 사랑스럽고 세계로 퍼져서 서로가 공감하고 우리나라 이 글이 정말 앞으로 세계 1등 언어 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는 홍죽표 어르신이 쓴 시인데요. 80년 인생에 한글 교육이 가져다준 행복에 대한 느낌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세상과 어르신을 연결해주는 또 하나의 창입니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 그리고 지금은 이야기로만 전해지는 신미대사까지 그분들의 바람은 한결같았을 겁니다. 양반이건 아랫사람이건 모든 이가 자신의 생각을 쓰고 전할 수 있는 세상. 한글이 그런 세상을 열어주기를 꿈꿨을 텐데요. 오늘 저는 홍죽표 어르신을 통해 그 꿈이 또 한 번 실현됐음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글은 어떤 의미인가요? 세종 글꽃에 동글동글 어린아이 얼굴처럼 참 예쁜 글씨체네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으로 만들어진 한글은 우리나라를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주고 또 우리 민족에게 자부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소중한 한글을 아끼고 또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이죠. 꿈돌이가 전하는 과학뉴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꿈돌이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꿈돌이입니다. 하늘은 높고 꿈돌이도 살찌는 계절 가을입니다. 오곡백과만큼 풍성한 과학뉴스 가지고 왔는데요. 빨리 출발해볼까요? 첫 소식부터 입이 떡 벌어지는 뉴스입니다. 기존에 휠체어는 문턱이나 계단을 오르지 못했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멈추거나 돌아가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의자가 됐다가 침대도 됐다가 자유롭게 변신하는 로봇 휠체어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AI 로봇 연구본부에서 개발한 건데요. 혼자서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고요. 앉았다가 그대로 일어선 채 이동할 수도 있다고 해요. 우와, I'm 옵티머스 휠체어. 계단을 짚고 올라가는 리을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소식을 전하는 꿈돌이 마음도 정말 뿌듯뿌듯합니다. 장애인들이 언제라도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그때가 오면 꿈돌이랑 같이 단풍 구경 가요. 그럼 두 번째 과학뉴스 볼게요. 세상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요. 현재 개발된 슈퍼컴퓨터의 만배, 억배, 최대 30조 배까지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꿈돌이랑 비슷한 두뇌를 갖고 있구만. 근데 이 양자 컴퓨터는요, 아주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서 극저온 진공 상태에서만 가동해야 하는데요. 이 예민한 양자 컴퓨터의 성격을 고치기 위해 연구진이 나섰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온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는 후보 물질을 찾아낸 건데요. 바로 양자 프로세스 후보 물질 터브민 듬화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영상 27도의 상온에서 양자 프로세스의 고유 현상을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우리 연구진에게 박수! 잘했다.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 꿈돌이와 양자 컴퓨터도 곧 만나볼 수 있겠죠. 양자 컴퓨터 너 그 예민한 성격 고쳐와서 꿈돌이랑 두뇌 대결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제 마지막 뉴스 볼게요. 아니, 오늘 과학 뉴스는 다재다능 꿈돌이를 꼭 닮은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뭐 이런 특집인가요? 자, 이번에는 한문 고서를 번역하는 AI입니다. 동국 여지승남 같은 한문 고서를 입력하면 통째로 번역하는 플랫폼이 개발된 건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이 고서 번역 프로그램은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11개 도서관과 문화원에서 실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의 고서 번역 작업에도 활용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독서의 계절 가을, 이 꿈돌이에게 또 하나의 양식일 쌓일 생각을 하니 매우 기쁘구만. 자자 여러분, 오늘까지 대전에서 2023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리는 거 알죠? 꿈돌이 마음도 아주 두근두근합니다. 꿈돌이랑 함께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나랑 즐기러 가지 않을래?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791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각 정부 부처가 세종과 또 대전에 있고 대덕특구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산적한 이슈들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2023 국정감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5글자로 압축해서 좀 저희가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 수석님께 좀 주문해 볼게요. 뭐 이런 것도 있었네요. 예. 이번 국정감사를 5글자로 압축하라. 예. 총선 전초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총선 전초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통상 국가의 사무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보면 대체로 이재명 야당 대표 문제를 다시 소환한다든가, 또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뭐 대치기를 한다든가,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보다는 서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주로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 보면 역시 총선을 앞두고 서로 기싸움이 치열한 그런 국정감사였기 때문에 저는 총선 전초전 이렇게 5글자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요약하죠? 5글자. 5글자를 하려면 사실은 예. 뭐 할 말이 여러 개가 많은데 뭐 속칭 너나 잘하라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화반사성, 예. 각 정당 내부가 좀 화목해야
대외적으로 성과도 있을 텐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또 좀 더 고급스럽게는 공사 불사이 공사를 사사로이 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신공격 같은 거 하지 말고 국가를 위한 감사를 해라. 또 치죄 불치인 뭐 죄를 논하되 사람을 가지고 논하지는 말아라. 한마디로 마찬가지로 인신공격하지 말고 국가 정책에 대해서 사사로운 감정 빼고 논하라. 이렇게 한번 희망사항을 섞어서 압축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부드럽게 시작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사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특히 대전에 있는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전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통계 조작이라고 이제 맹공을 펼치는 여당에 맞서서 야당은 이제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이제 맞불을 놓고 있는데 통계청을 압수수색했던 대전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었고요. 먼저 통계 조작 공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 이게 뭐 저 조수진 의원이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 이것을 94차례 네. 뭐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들을 해왔어요. 이번 국감에서 또 했고. 그런데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당 지지도를 보면 리얼미터 조사는 ARS 방식으로 하는데 이것이 민주당이 10% 이상 높아요. 갤럽은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인데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론조사를 한번 볼 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리얼미터 조사를 보도하면 그것이 조작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부동산 가격은 통상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지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지수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KB지수는 소위 호가를 중심으로 부르는 값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입력하는 뭐 이런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호가니까 당연히 높지요. 리얼미터가 민주당이 높듯이. 그런데 부동산원 조사는 정보원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실거래가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당연히 부동산원의 지수는 낮죠, 이거에 비해서. 자,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통계들을 바탕으로 일을 할 때 한국 부동산원 지표를 인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94번이에요, 인용한 것이. 자, 그렇다면 왜 KB지수 높은 것을 인용하지 않고 부동산 것 낮은 것을 인용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통계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어떻게 보면 부동산 상승한다는 부분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런 것은 당연히 정부는 이 부동산원이 통계를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리얼미터와 갤럽의 차이처럼 이게 통계를 조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그 집값 상승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집값을 많이 안 오르게 그 분식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 무려 94차례나 그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또 우리가 또 그 정부의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정부 발표는 집값이 별로 안 올랐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는 그 발표와 실제 거래의 차이를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황수경 통계청장 같은 경우도 중간에 석연치 않은 이유를 경질된 이유가 통계 조작에 대한 청와대의 주문대로 통계청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다 그 경질된 것으로 비밀 아닌 비밀로 드러났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의 민간에서 통계낸 통계와 통계청에서 통계낸 통계의 차이가 36.1%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0.4%, 또 박근혜 정부 때는 2.2%, 또 윤석열 정부 때는 0.3%로 다른 정부에서는 그 차이가 거의 없는데 왜 문재인 정부 때만 통계청 통계와 민간 통계 그 업체와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느냐. 그만큼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에 실패를 했다. 이 실패를 감추고 싶어서 통계 조작을 했다. 정말 엄중하게 감사를 해야 되고 지금 수사기관에
전부 다 고발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정말 엄중하게 해서 이러한 그 통계 범죄, 통계 조작 이런 것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통계 조작해서 재건축 부담금 서민들 합쳐서 1조 원 이상 피해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피해가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통계 범죄가 있을 수 없도록 조치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 공무원 2명이 일단은 뭐 대기 발령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통계청장도 좀 여지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통계를 조작해서 정부의 성과를 분식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가 있다면 국민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우선 문재인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어차피 대통령실 기록관에 대한 그 기록물 압수수색도 했다고 하니 네. 뭐 한번 뭐 잘 밝혀보시죠. 밝혀보시면 지금 그 우리 조수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저 엄청난 뭐 30몇 % 차이가 난다든가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통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많이 발표를 해왔고요. 저희가 입장을 여기서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수연 위원장께서 94곳의 통계 조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94곳은 바로 KB 지수와 부동산원의 지수 이 차이를 가지고 당연히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94차례 조작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리얼미터가 갤럽보다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높으면 그 정당 지지도를 94번 조작한 건가요? 이 방법의 차이거든요. 당연히 존재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럴 수는 있죠. 국토부는 주무부서로서 부담을 느끼면서 어떤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계 조작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것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조사해보면 알 일이고 다만 청와대에서는 국토부에 그런 어떤 지시를 했거나 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없어요. 그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번에는 R&D 예산 삭감 부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종에 있는 과기정통부와 또 대덕특구 연구기관들에 대한 국감에서 대폭 삭감된 R&D 연구개발 예산을 놓고 갈등이 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 R&D 예산 삭감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지금 뭐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고 또 특히 한국과학계 대덕특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질책을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R&D 예산, 연구개발비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10년 이상 전부터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정말 받아가는 사람만 받아가고 그 자기들끼리 어떤 카르텔을 짜서 주고받기식, 나눠먹기식 하는 예산으로 많이 전용이 돼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과학자들을 동료들이 절망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눠 먹는 카르텔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그 R&D 예산을 뭐 대폭 삭감일 수는 있겠습니다. 13% 정도, 14%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건 사실은 특별한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갖다가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실 관행적으로 너무나 많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연구비를 마치 꽃감 빼먹듯이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그런 반성적 차원에서 또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감축을 했는데 감축을 하니까 사실 예상외로 그 과학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어서 다시 여러 가지 그 비정규직 인건비라든지 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운영비라든지 또 기초 연구 지원 예산 같은 것들은 다시 복구해서 예산을 살리는 쪽으로 정부가 방침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민주당도 이 R&D 예산의 복구에 온 당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33년 동안 한 번도 삭감된 적이 없는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기술 패권의 시대에 더 늘리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조수연 위원장 말씀대로 불합리한 집행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을 다 태우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는 예산 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어떤 대한민국의 정부도 R&D 예산을 손댄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 대전에 대덕연구단지에 불이 꺼지지 않는 대덕연구단지를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성공시켰어요. 이승만 대통령 역시도 이 어떤 이런 연구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계속해왔어요. 이것은 어떤 거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입니다. 우리 옛말에 배는 고라도 학교는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인력을 양성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 근거도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바로 며칠 만에 예산이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예산 삭감도 비효율을 바로잡는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괄 삭감이에요. 이 기초연구와 정부 출연연 연구 예산을 들여다보면 한국원자력연구원 1,500억, 전자통신연구원 1,000억, 항공우주연구원 1,100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300억,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200억. 이 상위 5개 기관을 출연금 20% 삭감하라는 말 한마디로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요. 비슷하게. 어디를 비효율을 바로잡는 삭감입니까? 그냥 줄이기 위한 예산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조수현 위원장 말씀 잘하셨는데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 기술 패권 시대에 잘 대응하는 그런 일을 잘 하시고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대통령께 다시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삭감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부정부패라든지 어떠한 그 자기들끼리 몇몇이 이렇게 연구비를 갖다가 마치 꽃감 빼먹듯이 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또 특별히 그 이제 연구를 하면은 그 성취도라든지 실행률 같은 걸 따지는데 99%가 실행률 완성입니다. 그러면 연구비를 지원을 했으면 사실은 실패하는 연구가 어느 정도 돼야만 사실은 획기적인 연구 사업에 투자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99%가 다 성공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99%는 오히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아예 될 것만 한 거다. 예, 그 될 것만 예. 다 완성률이 99%라는 얘기는 사실은 정말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에는 투자한 게 좀 게을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성적 고려를 할 수 있는 수치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던 마치 뭐 대학원생들 월급 주고 조교들 월급 주고 뭐 이런 정말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그러한 연구비는 이번 기회에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막상 삭감을 하니까 가난한 대학원생들 학비 부족이라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다시 연구비 복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는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을 기억하면 감세를 많이 하겠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감세를 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산을 어디에 줄일 수 있냐? 복지 예산 줄일 수 있나요? 주었다가 뺏는 것은 굉장히 큰 저항을 일으키기 때문에 복지에는 손 못 댑니다. SOC 예산이요? 이 문제는 나라의 GDP와 성장률,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것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도 줄이질 못해요. 그리고 국방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저 보수 정부가 들어섰는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R&D 예산밖에 없어요. 국가가 통제할 수 있고 당장 큰 표가 안 나는 이런 문제들인데 이렇게 해서 R&D 예산을 싹둑 잘라놓으면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2028년까지 윤석열 정부가 소위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는 그런 구조인데 이것이 89조나 깎아줘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어디서 이걸 지출을 줄일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지, 국방비, SOC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R&D 예산을 줄이는 시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히 충청권 대전을 중심으로 한 이 과학기술의 기반 도시 여기에 치명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가보세요.
당장 지금 예산들이 지금 1,500억, 막 2,000억씩 다 줄고 있다 아우성이거든요. 단체장들은 중요 사업들을 다 취소하고 있는 사정이에요. 이런 어떤 바닥을 우리 조수현 위원장께서 지금 활동을 밑바닥 하고 계시니까 잘 좀 살펴서 건의를 잘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학수도 대전의 위상도 사실 예. 좀 위협받고 있어요. R&D 예산 삭감에 이어서 이 국민의힘 경남권 의원들이 경남 사천에 이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과 이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또 천문연구원의 업무가 이 중복된다. 그래서 심지어 항공우주연구원을 뭐 사천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국감장에서 했고요. 또 국민의힘 간사는 국감장에서 이 항우연의 기능을 축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대로 보고 있어야 될지 좀 답답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은 대덕 밸리의 그 중추적인 기관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사실 대전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뭐 우주항공청이라고 사천에 설립되는 모양인데 사실은 우주항공청 아쉽습니다. 정말 이런 국가기관이 대전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항우연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 행위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 더해서 대전에 엄연히 있는 그 항우연을 사천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대전 시민 전체가 정말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그 국회의원 그분 하영재 의원이시죠? 예. 이분도 자기 지역구민들을 위한 아마 립서비스 차원에서 주장을 했을 뿐이지 본인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산업은 삼각체제로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이 분야의 연구 인재 개발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전남은 잘 아시다시피 발사체 중심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경남 위성 특화직으로 돼 있는데 하영재 의원이 이것을 전부 항공우주청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이 되는데 그것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어이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수현 위원장 말씀처럼 그분이 어떤 지역구 차원에서 립서비스를 한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우주청이 설립이 되면 이런 어떤 것들이 한 군데로 모여야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논리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거꾸로 주장합시다. 지금 우리 대전에요. 우주 관련 연구기관이 40%가 있고 관련 기업의 18%가 대전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공약인 그 우주항공청 우리 대전에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여야를 넘어서 당파를 넘어서 이건 잘 대응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청권 여야는 뭐 일심동체로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시험 관계상 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국정감사 내용을 놓고 두 분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부는 특히 R&D 예산 삭감과 또 항우연 축소 우려 등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와 이 대책을 내놓아야지 지역민은 물론 한국 과학계도 납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는 특집 방송 관계로 한 주 쉬고 11월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